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생에 큰 수건을 꺼낸 사람이에요. 누구나 각자의 인생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지만 저는 그 부분이 유난히 더 지독하고 힘들었던 사람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쌓였던 한을 풀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을 전부 풀어내고 나니 그제서야 과거의 고통이 제 인생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지난 모든 이야기를 전부 풀어내고 완전히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항상 저를 우리 강아지 하고 불러주셨던 것과 엄마가 자주 입으시던 연분홍색 니트만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죠. 아빠는 지금도 엄마 이야기를 하실 때면 가끔 눈시울을 붉히세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론 엄마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 아빠는 제대로 생활도 못하실 정도로 슬퍼하셨답니다. 당시 주변 어른들이 저희 부녀를 챙겨주시지 않았다면 끝내 그 우울하고 어두운 날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빠는 혼자서 절 육아하시고 생계도 유지하시기 위해서 과일 트럭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늘 조수석에서 아빠와 함께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곤 했죠. 저희는 장터에도 많이 다녔는데 아빠는 헌책방을 볼 때마다 책을 한아름 사와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면서요. 아마 아빠는 저를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에 보내거나 집에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 덕분에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었던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머리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는 여러 번 전학을 다녔지만 늘 반에서 1, 2등을 해오곤 했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다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아빠가 매번 전학시켜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다의 친구들이랑 안 헤어지고 오래 놀 수 있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야, 아빠. 나 아빠랑 다니는 게 더 재미있어. 아줌마들한테 간식도 많이 받고 차 타고 여기저기 구경하는 것도 좋고. 아유, 요은서가 언제까지고 이럴 수는 없지. 어렸던 저는 아빠가 하시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진심으로 놀러 다니는 게 재미있어서 그렇게 대답한 거였죠. 하지만 아빠는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셔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한 동네에 집을 구하고 장사할 가게도 구하셨어요. 순전히 저의 교육을 위해서 서울 안에 그래도 학군이 괜찮다는 동네에 들어갔고 작은 방이 딱 하나 있는 옥탑방 월세집을 구하신 거였죠. 그리고 근처 시장 입구에서 과일을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2년 뒤엔 상가짜리로 들어가서 정식 판매를 하셨고요. 저희 집 집주인은 아래 1층에 살았는데 그 집엔 저와 동갑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항상 환경이 자주 바뀌고 친구를 오래 사귀지 못했던 저는 그저 순진한 마음으로 주인집 딸아이를 볼 때마다 인사를 했는데요. 그 아이는 감정 없는 눈빛으로 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리더군요. 한 번도 제 인사를 받아주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누굴 만나도 인사를 하는 게 습관이라 처음 2-3달 정도는 만날 때마다 반사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하도 무시를 당하니
나중에는 저도 인사를 굳이 하지 않았죠. 처음으로 전학 없이 3년 동안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된 저는 그런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단짝 친구들을 만들고 같이 밥 먹을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더군다나 제 성격이 외향적인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내내 혼자만 다니면서 반에서 겉돌게 되었죠.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그제서야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고 함께 다닐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졸업반을 반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 집과 불과 5분 떨어진 거리의 골목에서 집주인 딸을 보게 되었죠. 그 아이는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모습으로 제 뒷담을 하고 있었어요. 더럽게 피곤하네. 아침 꼭두 새벽부터 옥탑에서 샤워를 하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아침에 안 씻어? 나도 아침에 샤워하는데. 그럼 저녁에 샤워 안 하고 자냐? 진짜 더러워 죽겠네. 참나, 네가 아침에 안 씻는 게 더 더럽거든. 아니, 너야 니네 집에서 아침에 씻든 저녁에 씻든 뭔 상관이야. 걔는 남의 집 들어와 살면서 왜 꼭두 새벽부터 샤워를 쳐왔냐고 짜증나게. 아, 네가 말했던 그 과일? 과일이가 부지런한 앤가 보지. 진내 양심 없어. 시장 바닥이라서 그런가? 제 이야기가 들리자 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뚝 멈추고 그쪽을 보게 되었는데요. 집주인 딸은 한참 제 뒷담을 늘어놓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고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왔죠.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집주인 딸도 조금 놀란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평소처럼 학교를 다녀오는데 집주인 딸이 대문 앞에 삐딱하게 기대 있더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앞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문 기둥에 다리를 척 올려 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저보다 키도 한 뼘 이상 커서 가까이 다가오니 굉장한 위협감이 있었죠. 야, 너 어제 나 봤지? 왜? 그럼 내가 한 말도 들었겠네. 근데 왜 오늘도 아침에 씻었어? 다 알면서 나 괴롭히는 거야 뭐야? 너 때문에 오늘도 하루 종일 피곤해서 공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날카롭게 윽박 지르는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겁을 먹었어요. 제 모습을 본 그 아이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말을 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뭘 어떻게 해?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보상을. 뭘 어떻게 해? 내가 원할 때 내 소원 하나 들어줘. 그 정도면 너도 편하지? 뭐 같은 학교도 아니라서 써먹을 데도 없다 보니 그냥 이걸로 퉁쳐주는 거야. 너 고마운 줄 알아라. 앞으로는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부르면 제깍 오고. 너 이름이 뭐야? 김다혜. 그래 다혜야. 자주 보자. 들어가. 저는 그 아이 이름도 모른 채 잔뜩 주눅이 들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을지언정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딱 봐도 엄청나게 불량해 보이던 그 아이가 말한 소원이라는 게 대체 뭘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올 때만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그 아이를 피해 다니려 했고 웬만하면 학교가 끝난 후 아빠 가게로 가서 아빠 일을 도와드리거나 가게 뒤편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빠랑 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제가 어차피 졸업 전이라
공부할 게 많지 않고 심심해서 그런다고 대충 얼버무리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따로 불려나가는 일 없이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샤워도 늘 저녁에 했고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집주인 딸과 저는 서로를 볼래야 볼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던 거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 아이와 저는 같은 반에 배정이 되었거든요. 길을 쓰고 피해 다녔던 그 아이를 매일 학교 복도에서 심지어 같은 반에서 마주치게 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는 입학을 하고 저희가 같은 반에 배정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하굣길에 절 붙잡더라고요. 아니 친구야, 너 되게 오랜만에 본다. 얼굴 까먹은 줄 알았잖아. 아, 안녕? 왜 이렇게 굳었어? 누가 보면 내가 너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내가 너한테 소원 들어달라고 부탁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때 네가 내 소원 들어주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 소원이 뭔데? 대화가 빨라서 좋네. 내 소원은 네가 앞으로 3년 동안 날 전적으로 도와줬으면 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소원 하나라며. 그래, 그게 내 소원이야. 한 개만 얘기했잖아. 내가 틀려? 아니, 근데 3년 동안이면. 야, 너 진짜 못됐다.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생각을 하냐? 넌 내가 차에 치여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 거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럼 내 소원 들어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제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자 그 아이는 그럼 그런 걸로 알겠다며 절 내버려 두고 혼자 길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백채영. 중학교 때부터 이미 동창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오죽하면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이 백채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저희 지역에서 한참 먼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사실 그 전에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이렇다 할 악랄할 인물이 없었어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싸우고 그랬지 저같이 평범한 아이들이랑은 접점이랄 게 없었죠. 하지만 백채영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손쉽게 자기 시녀들을 만들어내더니 저를 아주 노골적으로 부려먹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도와달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백채영은 틈만 나면 저에게 이런저런 걸 도와달라며 시켜먹었는데 물론 처음부터 제가 모든 부탁을 고분고분하게 들어줬던 것은 아니에요. 한두 번 저도 바쁘다고 혹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백채영은 술 취한 아저씨처럼 친구의 부탁을 거절한다며 굴실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절 괴롭히는 걸 숨기지도 않고 오히려 대놓고 그런 행동을 해서 절 왕따로 낙인 찍어버렸죠. 그러자 반 아이들 중 누구도 심지어 중학교 때 저와 친하게 지냈던 애들조차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조차도 절 외면했어요.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각 반마다 반장이 아이들의 숙제를 걷어가는데 저희 반 반장이 마침 교탁 바로 앞에 있던 저에게 숙제를 같이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면서도 제가 왕따를 당하고 있던 걸 알아서인지 조금 미안한 기색이었죠. 이미 모든 걸 체념하고 학교를 다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숙제를 나눠들고 교무실로 향했는데요. 마침 자기 똘마니 시녀들과 교무실 앞을 지나던 백채영이 담임 선생님과 학생 주임 선생님께 잔소리를 듣고 있더군요. 교복 꼴이 이게 뭐냐고요.
그 아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게 편한데 어쩌라는 식으로 대꾸했어요. 그러다가 방학 숙제를 한아름 들고 오는 저와 반장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죠. 아, 맞다. 방학 숙제. 아이고 참. 잘한다, 잘해. 너 숙제 안 하면 깜주 50장 써야 되는 거 알지? 아, 저 숙제했어요. 야, 과일, 너 숙제했지? 그러더니 숙제 더미 속에서 제 거를 쑥 뽑아들더니 옆에 있는 시녀 중 한 명에게 펜을 빌려서 이름을 북북 지우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생 주임 선생님이 뻔히 보는 앞에서요. 그러더니 제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대충 휠가길곤 숙제 더미에 다시 엎어버렸어요. 담임 선생님과 학생 주임 선생님이 그 모습을 말없이 보더니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며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종례 시간, 숙제를 안 낸 학생 명단엔 제 이름이 올라왔죠. 그날 겪었던 일은 사실 힘든 축에도 못 끼는 일이었습니다만 선생님들께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절 더 좌절하게 했어요. 백재영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 앞에서 절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자기 힘든 일을 저에게 전부 떠넘겼고 자기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폭력적으로 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이 항상 두려웠는데 언제 어디서 백채영이 던지는 공을 맞을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제 도시락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반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설상가상으로 2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 되자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만 했고 결국 저희 아빠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시고 말았답니다. 다혜야, 너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자꾸 성적은 떨어지고 살은 점점 빠지니? 아빠한테 얘기해봐. 요새 너 뭔가 이상해. 제가 백채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라는 사실은 아빠한테만큼은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일이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했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저에게 처음으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빠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빠의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고 놀란 아빠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자초지종을 물었죠. 저는 힘겹게 더듬거리며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게 아빠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로서는 달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고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인집 문을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죠.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당신 미쳤어? 그래요. 제정신 아닙니다. 이 집 딸내미가 제 딸한테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 딸을 아주 상습적으로 괴롭혔답니다. 축제시키고 심부름시키는 건 기본에 장난이랍시고 도시락을 엎고 물건 던져서 맞추고 발 걸어서 넘어뜨리고 댁내 딸내미가 밖에서 이딴 짓 저지르고 다니는 거 알았어요? 딸내미부터 나오라고 해요. 어머머, 이 사람이 이거 진짜 미쳤나 봐. 주인집 아줌마는 아빠의 말에도 끔쩍 않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줌마 등 뒤로 백채영이 고개를 쏙 내밀더군요. 그리고 집주인 아저씨는 아빠한테 다시 반말로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못 들었어요. 이 집 딸내미가 우리 딸한테 깡패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요. 채영아, 네가 말해봐. 네가 그랬어? 그러자 백채영은 정말 가증스러운 맑은 얼굴로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죠. 그러자 집주인 아저씨는 저희 아빠를 세게 밀쳐내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우리 딸이 아니래잖아. 당신이 뭔데 남의 딸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어?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이 몰골을 좀 봐요. 우리 딸이 고등학교 입학한 뒤로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교과서도 전부 찢기거나 발자국 투성입디다. 당신이 가난해서 애 굶겨놓고 왜 엄한 내 딸한테 책임을 물어? 우리 딸이 그랬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불쌍해서 옥탑방이라도 내줬건만. 이거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당장 방 빼! 방을 빼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뱉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더더욱 화를 내시며 제 앞을 가로막았죠. 다혜, 너 나와. 너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짓 하지 마. 알았어? 이딴 집 더러워서 내가 안 살아. 방 뺀다, 방 빼! 당신들 내가 경찰에 제대로 신고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아빠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짐을 다 빼버리셨어요. 밤을 꼬박 새면서 짐들을 트럭에 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빠는 제 손을 잡고 학교도 가셨어요. 아침 조회 시간이었고 아빠는 들어가자마자 삐딱하게 앉아있던 백채영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멱살을 잡았죠. 놀란 담임선생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아빠에게 다가가자 아빠는 담임선생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학교폭력 방관한 교사가 목소리를 높여?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인 주제에 국민들 피 같은 혈세 받아 처먹으면서 그따위로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담임선생님은 아빠의 고함에 아무런 말도 못했고 아빠는 교장실로 가서 자퇴서를 던지고 나왔어요. 사실 학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아빠는 고등학교만 졸업하자고 절 설득했지만 저는 다시는 그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나서는데 창문 밖으로 아이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가슴이 후련하고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창문에 매달린 학생 중 누군가가 멋지다 라고 외쳤고 갑자기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온갖 양아치 짓을 했던 그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희 부녀는 그렇게 환호를 뒤로하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부녀는 과일 가게 한켠에 마련된 손바닥만한 마룻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잤어요. 잠들기 전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못된 놈들한테 한 방 먹여준 건 미안하지 않지만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이런 곳에서 재울 만큼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하다는 말도 해주셨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일부러 잠든 척을 했지만 아빠는 왠지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다음날 오전 저희의 유일했던 보금자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는데요.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마쳤는데 웬 건달들이 몰려와 과일이며 매대를 전부 부셔놓고 간 것이었어요. 아빠가 뭐 하는 거냐고 말려보려고 해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건달에게 맞고 넘어져 손목이 부러지게 되셨죠. 저는 엉엉 울면서 아빠를 안고 가게 구석에서 건달들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건달들은 마지막 남은 과일 하나까지 밟아놓고 사라졌죠.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 아이 가족이 벌인 짓이라는 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안 사람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유명한 양아치 부부였다고 해요. 백채영의 엄마는 부동산을 하고 백채영의 아빠는 건축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기꾼과 건달이라고요. 모든 난리가 끝난 뒤 주변 가게에 있던 사장님들이 하나둘씩 저희 가게로 와서 정리를 도와주시면서 말해주시더군요. 다혜 아빠, 얼른 병원부터 가요. 아, 어쩌다 그 양아치 같은 집안한테 걸렸대. 그 과일은 여기다 버려요. 아휴, 징글징글한 놈들 같으니라고. 다혜, 너는 이리 오거라. 여기 가게 안쪽에 방 있으니까 여기서 좀 쉬고 있어. 애가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 같네. 아. 주변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아빠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동안 저는 방 한켠에서 아빠를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아빠는 깁스를 하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또 눈물이 핑 돌았네요. 저는 결국 그 계절 장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월세를 낼 돈도 없어 결국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죠. 저희는 얼마 뒤 근처 달동네에 방 하나를 얻게 되어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아빠는 제 앞에서는 늘 자상하셨지만 밤에는 몇 번이나 소리 죽여 우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죠. 이제는 제가 아빠한테 트럭이 되어주고 아빠 괴롭히는 놈들 뺨을 내리쳐줘야겠다고요. 달동네로 이사 후 아빠는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모았던 돈이 치료비며 가게 배상비로 전부 들어가는 바람에 과일 장사를 다시 시작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가 고되게 일을 하시는 동안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봤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제 뺨을 내리쳐가면서 정신을 차렸고 목표한 공부를 채우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원하던 대학에 온 것만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좋아했지만 제 목표는 대학이 아니었거든요. 제 목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는 것이었죠. 저 때만 해도 사법고시가 있을 때였는데 저는 사법고시를 한 번에 덥석 붙었어요. 그리고 초스피드로 대한민국 검사가 되었답니다. 동기 중 가장 어렸지만 성과는 가장 두드러져 승진도 빠른 편이었죠. 저는 돈을 벌자마자 번듯한 집부터 사서 아빠와 들어갔어요. 아빠는 그런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앞으로는 내가 더 큰 돈을 벌어올 테니까 아빠 이제 대리일 그만하고 쉬셔요. 몸 너무 많이 상했잖아.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야 있나, 연서가. 아빠도 아직 한창이야. 아직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대리는 그만하마. 네가 걱정하니까. 몸 축내지 않는 일로 구해볼게. 우리 딸이 대한민국 검사인데 아빠가 번듯한 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니까 말이야. 제 걱정 어린 말에 아빠는 하시던 대리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구하셨어요. 그동안 모으신 돈으로 집 근처에 편의점을 하나 열게 되셨죠. 처음엔 그저 소일거리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마침 들어서면서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났어요. 저도 상당한 금액의 월급을 받게 됐지만 아빠도 큰 돈을 벌게 되시면서 저희는 그동안의 노력을 전부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생기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희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니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대학 동기였는데 저랑 똑같은 해에 검사가 되어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친구였어요. 아빠와 같이 살 고급 아파트로 이사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고백을 해서 만나게 되었죠. 저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사실 대학을 다니던 시절부터 남편이 절 좋아한다는 걸 모든 과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고 해요. 당신만 공부에 매달려 있느라 몰랐지. 교수님들까지 전부 알고 있었어. 근데 당신은 배지 달고 나서야 내 이름을 제대로 기억해주고. 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 미안, 몰랐어. 나야 그때는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에휴, 됐어. 그런 매력에 내가 당신 좋아한 거지 뭐. 그래도 앞으로는 그때처럼 자신을 혹사시키지는 마. 내가 그럴 필요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자기 몸도 잘 챙기고, 어?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말 그대로 집안 대대로 법조계에 종사해왔던 엘리트 집안의 차남이에요.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저에게 옛날부터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저희 시부모님도 저의 그런 면을 높이 사서 절 며느리로 들이실 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항상 저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 복덩이라고 부르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어렴풋한 기억 속 엄마가 생각나 울컥하기도 했네요. 저는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는 다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옛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반장이었던 친구였는데 제가 자퇴한 후 교과서며 시험지며 가져다주며 제가 진도를 놓치지 않도록 절 많이 도와줬던 친구였죠. 영은아, 너무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다혜야, 정말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내가 이런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너뿐이라 미안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도움 받았던 것도 많았는데 근데 무슨 일 있어? 심각한 일이야? 다혜야,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하는데 혹시 좀 와줄 수 있어? 친구가 어렵게 꺼낸 말에 저는 한순간 뇌 정지가 온 듯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아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오랫동안 잊고 있던 백채영이라는 사람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었죠.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한순간에 그 시절로 돌아간 듯이 온몸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죠. 이상한 일이지만 전 정말 그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길게 고민하지 않고 친구에게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죠. 저를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1, 2년마다 있었던 동창회에 늘 참여했던 것 같더군요. 제가 등장하자마자 다들 누구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요. 헐, 다혜라고? 그 김다혜? 얼굴 봐, 엄청 좋아 보인다. 뭔가 귀티나지 않아? 근데 입은 거 보면 다 중저가 브랜드인데? 원래도 곱상하게 생기긴 했었잖아. 동창들은 절 보고 다들 수군거렸고 제가 궁금했는지 연신 힐끔거리던 몇몇 친구들은 어색하게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미리 연락했던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만나러 온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그 인간이 등장하더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렁치렁하게 단장을 하고 들어왔어요. 손톱 끝에는 뭘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는지 손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한번 삼켰지만 생각보다 많이 긴장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어머, 얘들아 오랜만이다. 근데 메뉴가 이게 뭐니, 산티나게? 누가 이런 거 시켰어? 이거 영애가 시키지 않았어? 아니야. 아까 민정이가 중국집 땡긴다고 해서. 어머, 내가 언제? 그냥 이런저런 게 있다고 제안한 거지. 됐다. 서민인 니들 하는 게 그렇지 뭐. 응? 근데 안 보던 얼굴이 있는 것 같네?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그 인간은 아직도 일진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그 옆에 똘마니 시녀들도 똑같이 비굴하게 굴었고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에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인간은 한눈에 절 보고 다가왔어요. 어머, 친구야. 너 동창회 처음... 잠깐. 설마 과일? 20년이 넘게 지나도 여전히 제 이름을 안 부르고 과일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정말 여전하다 싶었네요. 제가 덤덤한 눈빛과 표정으로
그래, 오랜만이네. 라고 대꾸하자 백채영은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어요. 제 꼴이 우습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세상에, 야, 너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로 올 생각을 다 했어? 우리 과일이 그동안 잘 지냈니? 그럼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니? 성격은 여전하고? 말을 다 받아치네. 많이 컸다. 하긴 우리가 이제 많이 넘었어, 마흔이. 세월 참 빠르다. 근데 네가 여길 뭐하러 왔어? 넌 우리 동창이 아니잖아. 고졸이라서. 안 그래? 넌 그동안 내 소식 듣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내가 고졸이라고? 야, 네 꼬라지를 봐. 딱 봐도 어디 거지나 주워 입을 듯한 옷에. 아니, 얘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이라서 그런가? 어쩜 나이가 먹어도 빈곤한 티가 없어지질 않니? 너도 참 꼬라지가 여전하다. 깡패짓거리 하는 집애라서 그런지 참 기계가 훌륭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돈을 처발랐는지 눈이 다 아프네. 제 말에 그 인간은 삽시간에 얼굴이 굳어지더니 절 노려봤어요. 마치 네가 감히 라는 눈빛이었기에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눈빛을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빙긋이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백채영은 기가 차다는 듯이 하 하고 헛웃음을 치고는 그 옛날처럼 제 의자에 발을 척 올려놓고는 절 윽박지르더군요. 이게 그때 덜 처맞았나? 야, 나이 먹으면서 겁대가리도 같이 처먹었냐? 네가 지금 누구 앞이라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회, 우리 서로 농담한 거 아니었어? 네가 누구길래 내가 네 앞에서는 농담도 못하는데. 너 뭐 대통령 딸이라도 되니? 참나. 그래. 농담. 나도 농담이지 그럼. 참나. 너 옛날처럼 진짜로 쫀 거 아니지? 제가 전혀 기가 죽지 않자 한 발 빼서 제 장단에 맞춰주더라고요. 얼굴은 억지로 웃음을 짓느라 다 일그러진 채 말이에요. 그러더니 돌연 제 가방을 멋대로 낚아채 가더니 또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해댔어요. 야, 근데 너는 가방이 이게 뭐야? 시장에서 산 짝퉁도 아니고 우리 나이에 이딴 싸구려 들고 다니면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모르냐? 차라리 네 주제엔 에코백이나 들고 다녀. 안에 든 것도 하나같이 다 싸구려. 제 가방 안에는 사실 별것도 없었어요. 립스틱과 팩트 그리고 카드 지갑 뿐이었죠. 하나를 빼먹었네요. 마지막으로 제 검사 배지가 있었죠. 그걸 보자마자 그 아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왜? 많이 보던 게 있나 봐?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넌 아주 한눈에 알아차리네? 네가 무슨... 너희 엄마는 떴다방하다 사기죄로 잡혀들어가고 아빠는 건축사무소 하나 차려놓고 건달 양아치짓만 하다 객사했지? 그렇게 벌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착하게 좀 살지 그랬냐, 채영아. 사기에 공갈 협박에 네 이력 다 읽는 것도 일이더라, 야. 네가 뭔데? 증거 있어? 얘 누가 데려왔어? 사실 제 친구가 부탁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거액의 돈을 사기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연락을 한 친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4명이 더 있었죠. 그 친구들은 저랑 미리 며칠 전에 만나서 모든 증거를 모아서 저에게 넘겼었고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백채영에게 어떤 참교육을 해줄 수 있을지 전부 알아보고 온 거였어요. 백채영은 사기꾼인 엄마와 건달 양아치인 아빠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닮아서인지 동창들을 포함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다양하게도 사기를 쳐대며 거액을 빼앗아갔고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증거 있냐며 되려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데리고 다니는 문신 가득한 덩치 2명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 그 덩치 2명도 그냥 몸집만 큰 거지
건달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백채영은 자기 아빠가 죽으면서 바로 무서운 삼촌들에게 팽당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기적으로 그런 덩치의 사람들을 둘, 셋씩 고용해서 활개를 치고 다녔더군요. 정말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죠. 누가 데려왔긴 당연히 너한테 당한 피해자들이지. 너한테 피해당한 사람이 정말 한둘이 아니어서 그중 누구인지 잘 모르겠나 본데 전부 다야. 날 포함해서. 그러고 보니 내가 보니까 너는 죄질도 너무 나쁘고 도주할 가능성도 100%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널 직접 잡으러 왔어. 그러자 백채영은 갑자기 제 앞에 납작 엎드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걔가 그렇게까지 한 번에 태도를 바꿀 줄은 몰랐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비굴하게 굴더라고요. 그것마저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이라 솔직히 기분이 갑자기 더러워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비굴하게 구니까 별로 기쁘지가 않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선처 좀 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반성문도 쓰고 피해자들이랑 합의도 볼게. 내가 피해자들한테도 사과할게. 제발. 너라면 집행유예 줄 수 있잖아. 내가 반성하면서 살게. 제발 집행유예 좀. 아니면 벌금이라도.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비굴하게 비는 그 인간을 발로 뻥 차서 털어버렸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너 기다리는 분들 계시니까. 뭐 알아서 잘해봐. 어디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리고 닫혀있던 룸 문을 열어버렸어요. 문 밖에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있었고 그 인간은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반대쪽 문으로 달아나려고 했죠. 하지만 이내 경찰들에게 붙잡혀 그대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땅바닥에서 버둥거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끌려갔어요. 그 충격적인 모습에 다른 동창들도 입을 틀어막고 고요해졌죠.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사실 이미 증거도 명확했기에 별로 할 건 없었어요. 백채영은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대로 교도소에 끌려가게 되었죠.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세상이 무너진 듯 엉엉 울며 끌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교도소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이미 예전에 들어갔다가 같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해요. 순진한 마을 주민들 상대로 양아치 짓이나 할 줄 알았지. 사실 거기 들어간 진짜 힘세고 험악한 범죄자들 사이에선 그저 놀잇감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일을 겪었으면 더 착하게 살 궁리를 해야지. 더 악랄하고 치사한 짓거리나 하고 다녔다니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네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어김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한동안은 가끔씩 그래도 그날 그 인간을 마주했을 때 뺨이라도 한 대 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그 인간이 처참히 무너지는 꼴을 봤으니 속이 그래도 뻥 뚫린 듯 시원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과 제 자녀들을 누구보다 강하게 지켜내면서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